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엄청 작아서 살아남기가 엄청 힘든 나라입니다. 학생도 그렇고 어른이 돼서도 그렇죠. 오죽하면 한국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한반도의 척박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강해져 왔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9위에 당당히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요즘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학 생활을 드라마나 영화로만 보다가 한국에서 로맨스를 느끼고 싶어 유학을 왔더니 밀려드는 과제량과 지옥 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보고 허를 두른다고 하죠. 또한 수능이라는 괴물 같은 시험을 3년 넘게 공부해온 한국 대학생들의 지식 수준에 놀라 자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처럼 대학생활 동안 별다른 소득 없이 졸업장 종이만 달랑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언어도 안 통하고 역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 이해는 가긴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서운 한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인간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온 동물과 식물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온 개체들을 얕봤다가 탈탈 털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외국에서는 천대받다가 한국에서 이내 적응을 하여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생물도 있습니다. 어떤 생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먼저 말씀드릴 생물은 우리가 여름에 호수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에옥잠입니다. 불에옥잠은 입자루가 물고기의 부레처럼 부풀어 있어서 물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수생식물입니다. 불에옥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 중 하나로 성장 환경이 좋으면 한 포기가 한 달 후 1000포기로 불어날 정도로 급속히 증식하는 식물입니다. 불에옥잠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수질정화 식물로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세계 10대 유해 잡초 중 하나죠. 불에옥잠의 포악함을 확인하기 위해선 아프리카의 대호수 빅토리아 호수로 가봐야 합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불에옥잠이 나타난 것은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빅토리아 호수의 생태계는 영국의 식민지 사업에 의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이후였죠. 영국이 유입시킨 외래종 나일퍼치에 의한 호수 생태계 파괴와 호수 주변에 늘어난 공장의 오폐수 유입으로 빅토리아 호수는 상당한 부영양화 상태였습니다. 부영양화란 물속의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분이 과잉 공급된 상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양분은 식물이 사용하는 영양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상황에서 호수에 불에옥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불에옥잠은 아프리카에 존재하지 않는 식물이었습니다. 불에옥잠은 식민 통치자들이 남미로부터 들여와 정원에서 재배하던 것이 빅토리아 호수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에옥잠이 호수에 들어왔을 때 호수 환경은 불에옥잠에게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부영양화로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었고 빅토리아 호수의 따뜻한 기온은 불에옥잠 성장의 최적 온도를 1년 내내 유지해 주었죠. 불에옥잠은 한마디로 빅토리아 호수를 자기 안방마냥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에옥잠은 많이 자라야 3cm인데 빅토리아 호수의 완벽한 조건 아래 불에옥잠은 3m까지 자라버린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크기에 엄청난 번식력까지 가져 불에옥잠은 순식간에 빅토리아 호수의 수면을 덮어버렸죠. 불에옥잠에 뒤덮인 호수의 부작용은 엄청났습니다. 호수 표면을 가득 채운 불에옥잠이 물의 흐름을 막으며 수력 발전이 돌아가지 않아 마을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고기잡이 배들은 불에옥잠에 막혀 움직일 수가 없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에옥잠이 호수 속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호수 아래가 어둠에 덮여버렸죠. 이 때문에 호수 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수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전부 죽어버렸고 이에 따라 산소와 먹이가 부족해지며 나머지 생물들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불에옥잠 근처에는 흡혈곤충과 기생충이 급증하며 질병이 퍼져 주민들은 병들어갔습니다. 불에옥잠의 번식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뽑아내봤지만 순식간에 번식하여 회복했고 호수가 오염될까봐 제초제도 뿌릴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다 다행히 1997년 후반 엘니뇨 현상으로 호수 수위가 증가하며 불에옥잠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일 뿐 주민들은 언제 다시 호수를 덮어버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며 엄청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던 빅토리아 호수는 불에옥잠이라는 외래종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빅토리아 호수의 고유종 중 76%가 멸종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현재 파괴된 빅토리아 호수 생태계는 복구 불능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불에옥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불에옥잠은 고유 식물이 아니었는데요. 태국에 불에옥잠이 처음 들어온 것은 남아웃의 출라콩룬 대왕 때였습니다. 1901년
왕의 궁전 정원수로 사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부터 불의옥잠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홍수가 났을 때 주변 수로로 빠르게 확산되는 바람에 강한 번식력을 자랑하며 태국의 강과 운하를 덮어버렸습니다. 태국 정부는 불어난 불의옥잠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죠. 불의옥잠을 요리로 만들어 먹고 동물 사료로 쓰는가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푸미폰 아드냐뎃 전 국왕은 막대한 왕실 재산을 농업과 지역 개발에 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로열 프로젝트를 펼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골칫거리인 불의옥잠을 생산성 있는 재료로 재탄생시키는 작업도 포함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불의옥잠을 어떻게든 활용해보기 위해 수면 위를 덮고 있는 불의옥잠 위에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힘을 써서 어느 정도는 불의옥잠의 번식을 완화시키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의옥잠의 번식력을 감당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태국과 미얀마의 경우 불의옥잠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불의옥잠을 납과 같은 여러 중금속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수질 정화를 위해 해외로부터 들여왔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부유식물인 불의옥잠이 이런 악명 높은 잡초로 평가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쥐 죽은 듯이 잠잠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후의 차이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아프리카, 태국, 미얀마의 경우 날씨가 엄청 더운 나라입니다. 불의옥잠은 더운 날씨에 더욱 활성화되어 기승을 부리는 특징이 있죠. 반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날이 추워지면 불의옥잠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전에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년마다 불의옥잠이 정리가 되는데요. 겨울만 되면 마치 겨울에만 붕어빵을 파는 것처럼 한철 장사를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한국인들은 불의옥잠이 한 해살이 잡초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누리꾼들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한반도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죠. 불의옥잠 외에도 한반도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한때 자신있게 등장하다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종도 있습니다. 바로 황소개구리인데요. 한국에는 1958년 국립진해 양어장에 처음 소수 개체를 들여왔었고 1973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식용 목적으로 대량으로 들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자 가게 주인들이 조수지에 야금야금 버리는 바람에 한국 생태계에 유입되어 버렸죠. 황소개구리는 이름 그대로 일반 개구리의 몇 배나 크고 뱀도 잡아먹는다고도 하죠. 2000년도 이전만 해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생태계 파괴범으로 낙인 찍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처음엔 낯설어 이게 음식인가? 나에게 위협될 만한 존재인가 식별을 못했었지만 한국에 원래 서식하던 가물치와 메기라는 큰형님이 음식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두꺼비의 경우 덩치가 서로 비슷해 같은 종으로 인식하고 황소개구리와 짝짓기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두꺼비의 짝짓기 방식이 암컷의 허리를 꽉 쥐어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황소개구리들이 이 과정에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세를 보니 정말 잔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황소개구리 말고도 우리에게 익숙한 외래종이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쥐인 뉴트리아입니다. 뉴트리아는 1985년경 모피와 육류 생산을 위해 프랑스에서 100여 마리를 수입해온 것이 시초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들여온 개체는 한국의 겨울에 적응하지 못해 모두 폐사하였고 4년이 지난 1989년에 불가리아에서 도입한 60여 마리의 개체들의 사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축으로 사육되던 개체들은 설치류 소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방치되거나 혹은 일부가 탈출해버려 관리가 안 되었는데요. 결국 뉴트리아 사업이 실패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본래 서식지 남아메리카에서는 퓨마와 제규어 등 고양이과 동물들이 대표 천적이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동물들이 없기에 한동안 폭발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한 적이 있었죠. 이들의 문제는 주로 습지식물의 부드러운 줄기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어린 습지식물의 씨를 말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유해종도 많은데 유독 뉴트리아가 해롭다고 욕하는 데에는 농사 피해가 가장 큰 점이라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된 뉴트리아는 한동안 자기 세상인 것 마냥 보내고 있다가 커다란 강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살기입니다. 살은 다른 고양이과와 달리 물을 좋아해 주로 하천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아의 주된 서식지인 물가에서 서로 만나는 경우가 많죠. 덩치만 봤을 때 뉴트리아도 맘만 먹으면 살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두 동물 모두 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한동안은 뉴트리아 개체수 대비 삭 자체의 개체수가 많지 않아 그리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생태원 생태보전 연구본부의 보고서를 보면 살개 배설물에서 12%나 뉴트리아의 어금니와 발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 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맥을 먹은 셈인 거죠. 이로써 한국에서도 먹이 사슬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지 뉴트리아가 웅담보다 정력에 좋다는 알 수 없는 소문이 퍼지다 보니 밀렵꾼들의 사냥 대상이 되기도 한다네요. 따라서 한때는 뉴스의 농작물 파괴범으로 대서특필된 뉴트리아가 요즘엔 소리소문 없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개체수가 줄어든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